자, 이제 사회현대 경제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경제 성장이 실패하느라 왜 많을까? 경제 성장은 굉장히 우연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 경제 성장을 해도 왜 가난과 불평등은 없어지지 않는가? 세 번째, 야, 그래도 경제 성장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개발 독재를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예.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경제 성장이 당연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월트 로스터라는 아저씨였어요. 그 사람은 모든 나라들은 전통사회 이륙 준비, 이륙 성수, 고도 대중소비 사회로 갈 것이다. 따라서 열심히만 노력하세요. 그럼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희망찬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1, 2년도 아니고 무진장 지난 한 200년간의 역사를 보면 여전히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요. 유엔의 지속가별 개발 목표 보고서 등에서 본 가난의 모습이에요. 현재 8억 명의 사람이 굶주리고 그다음에 5세 미만의 어린이가 1억 5,500만 명이 만성 영양실조에 있어요. 18억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고 20억 4학년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도국에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도 개도국에 안 가려고 그래요. 화장실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즉 경제 성장은 굉장히 우연하다는 거죠. 이거 필리핀 마닐라의 빈민가인 스모키 마운틴에 가 봅니다. 그런데 못 사는 나라만 빈곤한 거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도 무진장 빈곤해요. 2014년에 유니세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어린이 빈곤율은 23%예요. 애들이 제대로 밥을 못 먹는 애가 23%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미국에서의 낮은 기대 수명이 미국의 그 흑인들의 사망률은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케랄라예요. 케랄라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독서란 책을 옛날에 읽혔는데 정말 미국의 보통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루포 라이팅의 글입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병원에 제대로 못 가는 것을 시코라고 하는 우리 그 마이클 무어의 작품들은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윌리엄 레이몽의 독서란 책에 보면 미국 텍사스주의 리온그란데 시티에 대한 보고서가 나옵니다만 참 첨담해요. 그러다 보니까 리온그라데 시티의 성인 인구의 절반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이 도시의 2,391명의 어린이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미래 당뇨병 환자가 반의 반, 1,172명에 달한다. 즉 건강한 푸드를 안 먹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난이란 부자 나라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저는 경제학과를 나와서 경제학 석박사를 하고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경제학 공부할 때 야, 경제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 두 번째 뭐냐 했더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위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때 경제학과에서 배우면 쿠스네스의 영육자 가설이라고 이해하는 걸 듣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없어질 거야.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불평등도는 점점 줄어들 거야. 일부 정도 늦다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정면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저보다 한 열대 살 정도 어린 친구인데 아주 세계적인 사람이 됐죠. 그 참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근데 재밌습니다. 책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어떤 걸 했는가 했더니 바로 아까 영유자가 아니라 그냥 유자가예요. 이게 점점 불평등도가 늘어나더라. 이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세 번째 질문이죠. 경제 성장은 당연한 것인가 했더니 다들 그렇지 않더라. 두 번째 질문, 경제가 성장하면 평등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날 것인가 했더니 미국의 사례, 선진국의 사례 지금의 상황에 본다면 그렇지 않더라.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야, 그래도 경제 성장을 하려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경제 성장을 했는데 걔네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바로 개발 독재를 한 거야. 이 독재를 해야 돼. 지금 중국 같은 경제 성장을 굉장히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이스트 에이시안 미러클이라고 하는 그 리포트를 사용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독재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상당히 교육 수준도 높고 열심히 사람들이 노력해서 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소위 권위주의 통치, 독재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 벌어졌다는 건 증명할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경제학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대체 우리는 누군가예요? 우리는 호모 에코노미크스가 아닙니다. 지만 알고 계산해가지고 자기 이익만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죠.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호모 에코노미크스를 강조하죠. 인간은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가정, 즉 호모 에코노미크스는 사회를 위한 봉사, 친구와의 우정, 가족과의 우애, 기타 등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종합적인 이 심성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제학과에 혹시 경제 원론을 배우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은 생산은 이윤극대화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비는 효용극대화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극대화 극소, 비용 극소화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 했더니 그 게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모 에코노미크스,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걸 전제로 깔아서 그 로직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경제학적인 분석의 하나의 툴에 불과하나 인간을 이해하는데 불과한 5%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점점 더 소위 GDP 아니면 이런 식의 물질적 부가 인간의 행복해 줄 거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생각하는 버릇이 있더라. 인간은 그런 호모 에코노미크스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본문에서 얘기했던 각종의 실험 경제학, 행복 경제학, 그런 행동 경제학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여러 가지 실험들도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떠들 수가 있어요. 대학원에서 가르치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이파라는 데서 진행됐던 실험입니다. 보육원이 2개가 있어요. 보육원의 엄마들이 자꾸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났어. 그래서 A란 보육원한테는 늦게 오면 벌금을 물였습니다. B랑 보육원 가만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벌금을 물게 한 보육원에는 점점 더 늦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빨리 가야지라고 사람들은 달려갔으나 이제부터는 뭐냐 했더니 돈 내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미안함을 돈으로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벌금을 없앤 다음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제적 행위란 굉장히 윤리적인 행위를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인간은 그렇게 호모 에코노미크스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야기했던 소위 그 사람이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아저씨였고 이 사람은 경제가 성장한다고 부자가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자 나라가 꼭 행복한 것도 아니다. 행복과 경제적 부라는 건 굉장히 코릴레이션 관계가 약하다라는 걸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가 있고 그 행복한 나라에서는 정책을 GNP, GDP 이런 것들만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공평한 사회 발전, 문화의 보전, 생태계 보전, 국가 거머넌스와 관련된 각종의 종합적인 정책들을 펴나갔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냥 내년 경제 성장을 올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인간의 행복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 즉 사람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은 문화적인 자존심, 도덕적인 자존심으로도 살고 문화적인 풍요로움으로도 살고 사회적인 따뜻함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부터 저희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을 의외로 굉장히 경제학자들은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랑스의 스티글리츠 샌피트시 위원회가 2009년에 생겨나고 이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나가게 되죠. 나중에 이 PPT는 그대로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 알아서 제가 얘기한 흐름들을 나중에 한번 다시 뒤집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니콜라 사르코지라는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가 했더니 야 우리 이제 GDP에서 떠날 거야. GDP 얘기 안 할 거야.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이야기, 즉 인간의 행복을 규정하는 것은 다면적인 것이고 다면적인 걸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보고서의 결론을 모든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경제사회 환경질서의 구성과 관련된 회의의 논의의 장소에서 우리들은 이 논의의 결과를 가져갈 것이다. 프랑스는 모든 국제기구들이 이 위원회 권고에 따라 그들의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력을 다할 것을 개선하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이 아저씨 조금 내가 좀 싫어하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오버가 심해요. 모든 말하는 게. 이게 그런데 사르코지가 대통령 때 대통령위원회에서 나온 서문이에요. 내가 서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넣은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데 행복이란 굉장히 다면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인류의 스승은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했더니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이 아니니까 인간인 이상 즉 생명체인 이상 잘 먹고 잘 성장해야죠. 건강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나 그것만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삶을 갖고 있는 건 미덕을 갖고 있다. 그 미덕이 뭐냐? 지적인 미덕과 도덕적인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르테라는 개념이에요. 미덕이라는 것들은 소위 그 탁월성 이런 거죠. 인간이 스스로 탁월하기 위해서는 지적 미덕과 도덕적 미덕을 가져야 되는데 지적 미덕을 가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도덕적 미덕을 가지려면 뭐 하죠? 도덕을 행위를 해야 된다. 따라서 행위를 한다는 건 하려면 일상에 끊임없는 도덕적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 도덕적 실천을 그는 소위 해나가는 과정에 유명한 언어를 쓰죠. 릴라라고 하는 옛날에 바이올린 같은 게 있어요. 릴라를 켜봐야 릴라의 장인이 되고 사람을 고쳐봐야 훌륭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의사가 되고 뭘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도덕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실천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무진장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정치 시스템이 뭔가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그 유명한 정치학이라는 책이고 그 정치학이 되려면 뭐냐 했더니 지적 미덕과 도덕적 미덕을 일상에 실천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공교육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시의 중산층이 잘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 이게 책이에요.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번역본으로는 천병희 선생 번역본이 최고예요. 혹시 사볼 일은 없겠으나 사신다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평생 라틴 그리스의 고전들을 번역하다가 하셨던 정말 우리나라에 보고 오셨죠. 또 이런 책들입니다.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한참 길겠으나 제가 얘기한 건 뭐냐 했더니요. 애덤 스미스의 아까의 고민이 뭐였냐. 인간은 어떤 때 행복하냐. 남한테 동감하고 동감을 받았을 때 행복합니다. 왕따 당하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가능하면 존경도 받고 싶죠. 근데 이 존경을 어떤 때 받는가 했더니 원래는 미덕으로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들로 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알고 봤더니 이건 특권층이 돈과 권력으로 소위 그걸 잡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즉 인간은 어떤 때 존경을 받는가의 주제가 도덕감정론의 주제고요.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특권과 권력에 의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땀에 의해서 존경받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가 국부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즉 땀 흘려 일한 자만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가 국부론의 주제였으니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 대한 두 가지의 책은 어째 본다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컨셉하고 비슷하죠. 무엇이 행복인가? 두 번째 행복되기 위한 정치 시스템이 뭔가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애덤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행복인가?
도덕감정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경제 시스템이 뭔가가 국부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 번역본은 우리 김수영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서울대 있던 김수영 선생님, 박세희 선생님, 내가 두 분 다 친한 분인데 다 돌아가셨네. 하여튼 박세희 선생님 이 두 분이 했던 아주 훌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제 스튜어트 밀까지는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스튜어트 밀은 좋아하는데 그 얘기하다 보면 사회적 경제를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던가 한 거 아주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신화에 빠져 있었다. 한때 모든 나라들이 마치 아까 로스터입니다. 동일한 레일을 달리는 열차처럼 풍요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낙관론이 팽배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성장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성장에 성공해도 지독한 불평등으로 불행한 나라도 많았다. 개발독재 때문에 경제성장에 성공할 거라는 논리도 행했으나 그러나 개발독재가 경제성장에 유익했다는 가설을 확인해줄 일반 증거는 아예 없다. 더구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란 그 자체만으로도 본원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한 얘기다. 많은 경제학자는 경제성장이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경제적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무척 약한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이다. 부자지만 불행한 나라도 많으며 부탄처럼 가난한 행복한 나라도 있다. 현대 각종의 행복경제학, 행동경제학, 실험경제의 결론은 인간은 그리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의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타인과 협력하며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려는 존재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경제적 윤택함만이 아니라 사회적 따뜻함, 도덕적 당당함, 지식과 문화의 풍부함, 환경과 개인의 건강함 등 많은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와 애덤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인류의 지적 거장들의 이야기하고도 그대로 연결된다.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발 협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참고를 하게 될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있다면 아마르티아 센일 텐데, 센의 어법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행복이란 인간을 모든 부자유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그 부자유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행복이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보다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의 이러한 부자유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안에는 관심 있는 사람은 읽어도 됩니다만 PPT에도 자세하게 써 있고요. 8개의 정책의 기조와 10개의 법 개정 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있을 텐데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관심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행복이란 우리 모두를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도출을 했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럼 자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인류 발전의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죠? 저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뒤처짐 없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예종하는 게 아니죠.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했더니 행복한 사회란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이고, 그 모든 사람의 속에는 일부 잘 나가는 엘리트만이 아니라 장애인, 빈민, 청년 백수, 노인까지 포함시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사고 체계가 무엇인가, 정책의 기본 컨셉이 뭘까가 8개의 정책 기조이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법 체계가 뭘까가 10개의 법의 문제이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예요. 내가 이제 사회연대경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란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가 주체가 되는 나라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거는 다시 이은지 학생이에요. 캐모마일 읽어주실래요? 쭉 빠르게. 행복한 나라란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가 주체가 되는 나라다. 그것은 정책만으로 되지 않는다. 정부의 복지 지출로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일면적인 견해이다. 빈민 문제 해결의 주체는 국가만이 아니라 빈민 자신이다. 국가와 사회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빈민을 복지 의존적인 거지로 만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 담당자는 빈민에 대한 물량 공세, 예산 살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 흥분한다. 그러나 조금만 관찰해보면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경제적 물품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이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만이 그 자부심을 유지한다. 사회 연대 경제가 가지는 장점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행복한 나라는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가 주체가 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빈민, 장애인, 우리들은 그들에게 선물을 얹어주고 밥을 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빈민을 진정으로 거지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들 스스로 서게 하고 그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한테 상실된 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동안 인생에서 여러 굴곡 때문에 고통받아왔던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의 상실입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어떻게 끌어올려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사회연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이어폰 끼다 말은 눈, 코, 입. 아까 눈, 코, 입 있었지? 눈, 코, 입. 눈, 코, 입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네. 정우진입니다. 좀 읽어주실래요? 사회연대 경제는 사회연대 경제는 나와 내 주변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함께 풀어가는 것을 강조한다. 그 속에서 배양되는 사람으로서의 건강한 자부심에 주목한다. 그래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양극화와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는 지구촌에서 사회연대 경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가령 국제노동기구는 2002년 이후로 총 7건의 사회연대 경제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유엔 총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유엔 총회에서는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했다. 올 3월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 경제의 활성화라는 전체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사회연대 경제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세계은행과 같은 각종 개발 금융기관은 이를 지원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산하기관들 협업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향후 발전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세상은 이런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 심지어 사회주의 경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연대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라면 사회연대 경제를 강조하는 영국 보수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다. 제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회연대 경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돈으로 해결을 못한다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자기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완벽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가 주체가 되기 하기 위해 만드는 것, 그게 사회연대 경제고 그 사회연대 경제만이 진정으로 사회 문제, 그다음에 빈민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런 가령 ILO에서도 강조하고 유엔 총회에서도 강조한 것이죠. 자, 이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간단히 다시 또 PPT를 쓸게요. 국제 뭐 이런 건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 있다. 자, 이제 한번 올라가나 쭉 갔어, 이제.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지나갔고, 이제 국제적 인식이에요. 사회적 경제는 뭐냐? 뭐, 하여튼 사회적 경제는 딴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생각합시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의 목적이 사회 문제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사람 중심의 민주적 원칙을 따라간다 하는 거 생각합시다. 그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일 것이고 반기문 우리 사무총장이 있었을 때 2009년 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회로 기념하고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죠. 유럽의회에서도 2009년에 사회연대 경제에 대해서 48개 항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뭐에? 문제를 푸는 사람들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립화시켜서 그들 스스로 풀게 하는 방법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결의안입니다. 팬데믹이 오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아에로에서도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써봤어. 지난 몇 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 다 사회연대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안에 다 그 발표문들입니다. 이 한동안의 발표문들의 최정점이 올해 3월 27일 날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전체 결의문입니다. 이 결의문에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유엔 회원국들은 사회연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좀 정부 좀 신경 좀 씁시다. 세계은행 기타 등과 같은 각종 개발은행은 이를 지원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산하기관들 뭐 WHO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유엔 산하기관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향후 발전 계획서를 작성하게 했던 것이죠. 어찌 본다면 전 세계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정책을 소위 사회주의 경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라면 사회연대 경제를 강조하는 영국 보수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나라에 얘기합시다. 어떤 사회연대 조직이 있는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나중에 더 얘기할 테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있다. 갔다 갔다가 힘드네. 이제 여러분들 맨 마지막 문단이 됐어요. 이제 맨 마지막 문단이 됐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볼까? 야, 캠프 이승주 거기 있네. 해봐 한번 해봐. 읽어봐. 우리 땅에는 우리 땅에는 모두가 주체가 되는 사회연대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동자 동쪽방 촌사랑방 금융협동조합에서는 그 가난 속에서도 4억 7천만 원에 가까운 출자금, 자산 포함을 모으고 서로 도와주며 합계 비례를 구상한다. 그 따뜻한 협력망이 서울의 막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쪽방촌의 긴긴 밤을 버티게 한다. 베어베터에서는 중증 발달장애인 250명을 고용한다. 발달장애인이라도 노동의 성취와 자부심은 행복의 중심에 있다. 그들을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일하게 한 것이 베어베터가 실현한 가치이다. 홍성군 홍동면 장곡면 일대에는 도시의 경쟁과 속도에 지친 젊은이들이 내려가 있다.
이들은 친환경 농사를 짓고 함께 공부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생기지 않았다. 동자동에는 염동철과 선동수라는 걸출한 활동가가, 베어베터에는 김정호와 이진이라는 훌륭한 사회적 기업가가 있었다. 홍성에는 풀무학교를 이끌고 지역사회 속의 협동조합의 관계망을 확산시켜간 이찬갑, 홍순명, 정민철 선생들의 노력이 지금의 성과를 이루었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는 수많은 사회연대 경제 선배, 동료, 후배가 있었다. 현재도 그 뜻을 이어받고 있는 수많은 사회연대 경제 활동가가 있다. 협동조합 활동가, 사회적 기업가, 임팩트 투자가, 소셜벤처 등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라 불리더라도 지금의 시대가 우울한 시대라 하더라도 그들의 유쾌한 반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이야기합시다. 다시 또 PPT를, 나도 이게 처음 해보는 시도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내가 무진장 바쁘네 이렇게 하려니까. 화면 공유. 오케이. 이제 봐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합시다. 이제 요거는 내가 좀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여태까지는 이식을 하죠. 여러분, 남대문 서울역에 이렇게 서서 보면 반경 1km 이내에 쪽방이 원래는 3,000개가 있었어요. 요즘 재개발 때문에 한 1,00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쪽방이에요. 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코리안 이코노미라는 외국 애들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 데리고 꼭 쪽방 이런 데 가봐요. 한국 서울역 바로 뒤에도 이런 곳이 있다. 여기 한평 남직한 방이 있고요. 여기 공동 부엌이 있고 저기에서 수도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이 속에서 모두 다 신용불량자예요. 그런데 2011년에 동자동 주민들은 스스로 모은 자금으로 사랑방 마을 주민협동회를 결성했죠. 그래서 서로들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의 이자를. 누적 대출금이 11억 1천만 원이고 2022년 12월 현재 출자금의 약간의 자산 한 3천만 원까지 포함시키면 4억 6,871만 원이 있습니다. 얘들은 서로들 돈을 빌려주죠. 신용불량자니까 어디서 돈을 빌릴 데가 없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기초 생계보장법에 의해서 대개 이 사람들은 지원을 받습니다만 한 달에 한 45만 원 생활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주택보조가 한 20만 원 나오는데 아까 쪽방이 한 1만 원, 2만 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50만 원이 남는데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병원비는 5만 원 이상 안 내요. 따라서 한 45만 원의 현금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예요. 이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서로 빌려줍니다. 2%로.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빠였고 누구의 오빠 아니겠어요. 비록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집안에서는 다 내놓은 사람이죠. 연락도 안 되고. 하지만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쩌다가 아들이 장가 갈 때 가가지고 10만 원이라도 부조하고 싶고 뭘 사주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2%의 이자로 이렇게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처음부터는 안 그랬습니다만 점점 신뢰가 쌓이면서 이게 한 지금 90% 2, 3% 되는데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상환율이 여러분 서민금융에서 대출 상환율이 이렇게 높은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90%면 10% 먹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건 먹튀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쪽방촌은요 지금 한 동자동 쪽방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시체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 18구에서 20구 정도가 매일 평균적으로 시체가 나옵니다. 무연고자 시체가. 그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한테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이 정도지만 굉장히 높은 숫자죠. 하지만 아까 45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 속에
그들은 서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사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감사도 하고 빈민이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모은 돈으로 서로 빌려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안에서 갑론을봐 회의도 하게 됩니다. 이들은 1년에 2번에 걸친 굉장히 커다란 행사를 합니다만 그게 바로 어버이날 행사하고 추석날이에요. 어버이날 행사 때 보면 80 내지 9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60, 50 먹은 되게 60대죠. 60대에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비용들을 항상 모금을 합니다만 모금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쪽방촌 1000명에 있는 그 마을에서 45만 원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행사 때 모금이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즉 스스로 문제를 풀고 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함인 거예요. 이들은 마을을 청소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무용고자니까. 그리고 병문안도 가고 아픈 사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주려고 생각해. 내가 굉장히 분노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저 크리스마스 날 선물 준다고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쫙 해서 몇 시간씩 앉아있게 만드는 거. 그들은 앉아있으면서 저 물건을 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거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는 순간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자동에서는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부탄가스도 공동 구매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논의도 해나갑니다. 여기에 선동수가 나한테 한 얘기를 적어놨어요. 가난한 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저기서 쏟아붓는 물량 공세를 통해서 닦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가난한 주민이 함께 협동하여 스스로 돕는 것에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닌 물품을 앞세운 외부의 선의는 오히려 주민을 비인간화 대상화시켜 힘든 여건에서도 주민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는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저의 말을 동자동 주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요즘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쯤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거기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재건축 기타 등등 때문에 아주 피곤합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민간 개발을 하고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공공개발하고 싶어하죠. 이런 사람들은 쪽반쪽 주민들은. 그런데 참 재밌죠. 세상이라는 게 정부 서울시에서는 공공개발을 하고 싶어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하는 그 모든 공청회를 그 주인들은 다 강남에 살아요. 이쪽에 안 삽니다. 주인은 여기 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다 날입해가지고 공청회를 다 파행시켜버렸죠. 그때 그들이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뻔뻔하죠? 그냥 아무튼 세상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네, 제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이제 이사장님이 암 3기신데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들을 얘기한 거고 우리가 끝나고 가서 주민들과 함께 사진 찍고 옆에 가서 소주 먹었던 겁니다. 즉 우리나라 참 재밌는 데가 있어요. 아니 물론 이 사람들한테 공공주택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사람들의 의욕을 끌어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동자동의 금융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의 역할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중증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 250명 고용된 베어베타입니다. 나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250명의 중증 장애인들을 발달 장애인들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난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봅니다. 회사 있고 이쁘게 생겼죠. 이 회사에 가보면 모든 곳이 이노베이션이에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하려면 어떻게 되지? 업무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다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나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 250명의 고용한 베어베타가 굉장히 많은 곳에 확산을 시켰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증 발달 장애인들 어디서 취직하고 싶으면 웬만큼 다 취직합니다. 왜?
베어베터의 혁신의 모델이 사방에 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그냥 일자리를 주겠다가 아니라 장애인도 스스로 일 속에서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느끼고 스스로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만든 겁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홍성군 홍동면에 가면 장곡면에 가면 여러 가지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일꾼 방막 도서관입니다. 이 돌멩이 한 개 한 개 이 2층짜리 건물입니다만 얼마나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제대로 된 도시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서관이 생기고 주민이 만든 겁니다. 그 주민이 도서관 만들고 난 다음에 야 같이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옆에 연구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출판사도 만들고 옆에 헌책방도 만들고 옆에 학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낭만의 방 기타 등등 관련 여러 가지의 이런 그 행사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장곡면 온누리센터 때는 행사 포스터예요. 시골의 깡촌에 있는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 우리 지금 저 기타 치는 놈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기타 치는 사람이 기타 연주도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때문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이것에 끌려서 젊은이들이 일로 모여요. 외국에 유학 갔다가 서울 생활이 싫은 놈들 서울의 이러한 경쟁과 빠름이 싫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들은 거기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아침마다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 친구들 참 가끔 내려갑니다만 이 친구들이 논문집을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애들입니다. 방통대학 다니고 이런데 1600쪽에 달하는 소위 그저 논문집을 스스로 편집을 해서 매주 금요일 날 같이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이. 소리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00쪽까지 갔어요. 이들은 월, 수, 목, 금 일주일에 4일을 스스로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공부를 해 나갑니다. 와글와글 되고 있는 것이죠. 생협도 생기고 이게 바로 풀마학교를 주변으로 하나하나 아까 도서관이 생기고 출판사가 생기고 친환경 농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돌봄센터가 생기고 하나하나가 막 생겨나고 와글와글 생겨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안에 한 사람들이 또 들어가면 여기서 배우고 다시 또 분화해서 나가고 이러한 형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어찌 본다면 이런 방식의 사회적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개인의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현장이 존재합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도 사방에 있고 아까 베어베터만이 아니라 동구밭이라고 하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도 있고 아이쿱이라고 하는 친환경 목걸이 사업도 있죠. 한계는 모두가 주체가 돼서 행복한 사회가 되려는 여러 사회연대 조직이 있고요. 그러한 사회연대적 조직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금방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만 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좀 우울한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도 이런 희망치 않은 메시지를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가 읽었던 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네.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이미지 잡았죠. 이 땅에는 모두가 주체되는 사회연대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아까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다 걔네들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대체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아까 얘기한 공자동의 쪽방촌에서도 그 빈민들도 스스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안에 갑니다. 딴 데 이사 가더라도 못 살아요.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 사람의 관계망이 그리워서요. 그리고 250명의 발달 장애인들도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해 나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깡촌의 사람들도 깡촌이니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깡촌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싶고 같이 토론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도서관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연구회를 만들고 학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생협을 만들고 끊임없이 분화시켜갔던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땅에는 모두가 주체가 되는 사회연대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많습니다. 동자동 족방촌 사랑방 금융협동조에서는 그 가난 속에서도 4억 7천만 원에 가까운 출자금, 돈을 모으고 아까 45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함께 미래를 구성합니다. 따뜻한 협력만이 서울의 막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쪽방촌의 긴긴 밤을 버티게 하죠. 배업에서는 중증 장애인 25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라도 노동의 성취와 자부심은 행복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들을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일하게 한 것이 바로 베어베타가 실현한 가치입니다. 당연히 노동이 느리죠. 느리지만 꾸준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 그 정부 보조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생활 속에서의 이노베이션의 결과예요.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장애인들을 데리고도 고급품의 제품을 생산해 나가는 그들의 이노베이션의 결과예요. 이게 바로 이 사회연대경제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무료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대기업의 자회사형 사회적 기업은 다 이들을 벤치마킹해서 장애인들을 다 뽑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하죠. 그다음에 홍성공, 홍동면, 장보미 일대는 도시의 경쟁과 속도에 지친 젊은이들이 내려가 있고요. 이들은 친환경 농사를 짓고 공부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동자동의 그 모든 것에는 그 동자동 쪽방촌에 정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초기의 엄동철, 지금의 선동수, 이런 걸출한 활동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어베타는 김정우와 이진이라는 훌륭한 사회적 계가 있습니다. 김정우는 네이버 창업자예요. 그리고 이진이는 네이버 인사팀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진이가 아들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위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관두고 나왔습니다. 김정우가 야, 그거 멋있겠다 하면서 네이버의 미주법인 사장인가 하다가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그 뒤에 붙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킹과 모든 지식을 장애인들 고용으로 다 집약시킨 겁니다. 그 결과가 250명이 고용되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만만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와글와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죠? 홍성에는 불모학교를 이끌고 지역사회 관계망을 만들고 있는 이창과 홍순명, 정민철 선생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창걸 선생은 1953년에 풀모학교를 만들었고요. 홍순명 선생님 지금 90이 다 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풀 배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우리 정민철은 우리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마고 난 다음에 풀모학교 선생으로 가가지고 10몇 년간 일하고 지금은 완벽한 지역의 농부이자 소위 활동가이자 문필가이자 사상가로 거듭내 있습니다. 멋져요. 어쨌든 그들 때문에 사람들은 와글와글 모이고 젊은 애들도 막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적 경제를 해서 외국에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 한국에 벤치마킹하도 많습니다. 그 어려웠던 6.25 그 조선전쟁의 폐허에서 이 정도 잘 살게 됐을 땐 단순히 정주영만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자기 영혼을 갈아가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복지를 만들어갔던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사회연대 경제의 선배들과 또 후배들, 동료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전통들 위에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맨 마지막 말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일부 엘리트 혹은 잘 나가는 재벌 기업의 노력으로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 이거 아주 외눈박이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재벌이 잘 나가야 되고 삼성이 잘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있는 애들이 가가지고 정말 훌륭한 기술자가 돼야 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이 사람들만 살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재벌과 엘리트만이 아니라 청년, 백수,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고령자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재벌과 엘리트가 벌어온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이 사람한테 복지를 주면 된다고요? 거짓입니까? 복지를 거지로 만드는 것, 즉 그들의 돈을 받아서 이들한테 풀어주는 것이 마치 복지인 양 생각하는 거. 이거 사회연대 경제하고 전혀 반대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회연대 경제의 사고방식은 바로 청년, 백수,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고령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라. 자기 생활의 주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도와줘라. 그것을 도와주려니까 조직해야 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사회를 구상하라. 그것이 바로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이며 사회연대 경제는 바로 그 길 한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좋은 사례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그러면 이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럼 사회적 경제로 확장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지만 정말로 이룰 수 있는 건지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개씩만 질문해, 한 개씩만, 세 가지.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말이죠.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왜 이렇게 질문 많아? 곤란하지, 이렇게 질문하면. 나 옛날 대학 다닐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자꾸 미리 예습해가지고 나 모르는 문제만 자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야. 그 생각이 나네. 첫 번째부터 그냥 대답해 볼까요? 한국 사회연대 경제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저 사회연대 경제가 뭔지 몰랐거든요. 저 국제학대학원 교수예요.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고 은행에서 에코노미스트를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나를 뽑은 건 국제경제학으로 뽑은 거예요. 그 FTA 주로 가르쳤어요. 주로 제가 갖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동안의 작업들은 소위 국제협상이에요. 그런데 저 10년 전에 달라졌어요. 왜? 나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우린 몰라요. 지식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나쁜 버릇은 뭐냐면 자기가 마치 하늘 위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야 이건 이렇게 고쳐야 돼 저건 저렇게 고쳐야 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지국가 만들어야 돼. 복지국가 만들어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하지? 세금을 걷어야 돼. 부유세는 걷어야 돼. 그걸 어떻게 쓰면 나눠줘야지 기본소득으로. 아니 그래 나눠주는 건 좋습니다. 나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연대 경제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은 뭐냐 했더니 모른다. 눈을 감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조부장님 나한테 카톡으로 그거 주실래? 질문? 네, 그럼 제가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네. 카톡에서 질문이 뭐 나왔어요? 읽고 대답하고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 그럼 여기 무슨 거예요 이거? 이거 공유방에도 좀 공유해 주시고. 이 카톡 없는 세상에 살 방법이 없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겁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는 편견이에요. 모르니까 편견이 생기죠. 사회연대 경제. 제가 사회연대 경제라는 단어를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사회연대 경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도 3일 전까지 사회적 경제로 썼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국제적인 언어로 바꾼 거예요. 유엔에서 ILO에서 모든 국제기구가 소셜 앤 솔리데리티 이코노미라고 하는 사회 연대 경제란 컨셉으로 동일하게 발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줘야죠.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자꾸 사회주의 경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첫 번째 모른다. 이게 아마 가장 큰 그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카톡에다 보냈나요? 네. 어, 다음은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사회적 가치로 구성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암울한 시대가 끝나고 유쾌한 반란이 일어나기 위해서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 두 가지 중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구분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베어 베터 한번 잘 보세요. 나는 게으른 사람일수록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약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라고 봅니다. 미안한데 베어 베터는 돈을 어디서 벌을까요? 엄청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 베어 베터가 생산하고 있는 명함, 베어 베터가 생산하고 있는 쿠키, 베어 베터가 배달하고 있는 저 꽃, 이거 엄청나게 고급품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발달장애인은 엄청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들은 웬만한 발달장애인들은요, 그 지하철 노선도를 다 외웁니다. 정확히 미션만 분명하게 주고 예외가 없는 방식의 프로세스만 잘 세팅해 놓으면요, 그 친구는 아주 정확하게 일들을 수행합니다. 예컨대 리봉을 맬 때, 꽃다발 리봉을 맬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주 0.001mm의 조차의 오차도 없을 정도의 확실하게 맵니다. 느릴 뿐이죠.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걸 아무리 잘해도 정상인보다는 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죠?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 그다음에 세 번째 뭐죠?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안 뽑으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대신 벌금을 안 내면 장애인 기업한테 물건을 사야 돼요. 따라서 당신들의 세금, 즉 벌금의 액수와 우리의 고용의 형태를 완벽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매칭시켜줬어요. 알기 쉽게. 이 다 노하우입니다. 아까 보조금, 그 다음에 대기업이 주는 일종의 거래, 자신의 노하우, 모든 게 연합된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니까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죠? 저는 활동가의 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활동가의 아들이니까 우리 뭐 이철영 목사님부터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저는 어렸을 때 저의 극강의 귀여움을 동네 펀드레이징에 이용당했다고 봐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필요하면 나의 귀여운 아장아장 걸면 저를 데리고 지역의 의사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뭐 시장님부터 시작 다 다닙니다. 다 다니면 그들이 물어봐요. 임창무 요즘 저 가족도 있네. 저거 되나? 물어봅니다. 그러니 펀드레이징이 되죠. 이게 뭐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니까 펀드레이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즉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보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그 논법을 대한민국에 제가 보면 사입이 사회적 경제, 사입이 사회적 기업가라는 사람들이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성으로 자립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회연대 경제의 기본인데 돈 달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대립적이지 않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든 뭐든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한다. 저 우리 대학원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대학원 외국도 다 가고 다 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당당하게 달라 그럽니다. 기업체 가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주장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쪽 업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참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체가 되기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해보면 라는 몰라요. 질문입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최대의 논점이 뭔지 아세요?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컨셉은 중용이에요. 중용은 뭔지 아세요? 용기와 비겁, 그러니까 만용과 비겁의 중간이 용기예요. 인색함과 낭비함의 중간이 반응함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오네요. 그 중용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을 마땅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뭔데 대체? 우리는 어떤 때 마땅한지를 알 수 있는 건 해봐야 알아요. 즉 일상 속에서 일들을 풀어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오지 않는다. 한 마리 딱 나타났다고 여름이다 박수 칠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실행 속에서 나오게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여해서 주체가 돼 나간다는 것. 이거 뭐 어떤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비법 없어요. 자꾸 이런 거 비법 가르쳐달라 그러면 그럼 미아리 가야 돼요. 미아리 이렇게 점집에 가야지. 이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온 질문인데요. 그럼 어떤 실패 사례들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좋은 사례들만 말씀해 주셨는데, 실패 사례들, 그리고 그것들의 원인, 그리고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게요. 그 위에 질문도 내가 나중에 해야겠네요. 네, 그건 라스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변했느냐 이런 건데 실패 사례 무진장 많습니다. 왜 실패를 할까요? 아까 사회연대 경제 데피니션은 뭐냐 했더니 비즈니스의 목적이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조합원들의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조합원의 소비의 문제를 풀고 싶으면 소비자 협동조합이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기타 등간 사회 문제를 풀고 싶으면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협동조합 방식 갖고 싶으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가진다. 민주적이란 말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돈만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돈 가장 많이 낸 사람만이 거버넌스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는다. 즉 어느 정도 거버넌스 할 때 돈 안 낸 놈들도 직원들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주변에 소위 일종의 거버넌스의 좀 뭐라 그럴까 이 통합성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이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갖고 있는 살벌함이 지금 아름다운 얘기죠. 저 동자동에서 얼마나 많은 초기 단계에 배신을 당했을 것 같아요. 홍동과 장구에서 얼마나 그 53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장자, 노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더러운 사람을 많이 봐서. 즉 사람을 믿는다는 게 가장 힘든 건데 그 사람을 믿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게 갖고 있는 희망도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친했던 친구도 술 먹다가 한번 싸우면 없어져요. 세상의 자본 중에 가장 약한 게 신뢰 자본입니다. 사회적 신뢰 자본, 사회적 자본을 맞아준다고 했죠. 그거 왜 사회적 자본보다 물리적 자본, 돈을 더 중시하느냐? 눈에 보이고 깨지더라도 내 구자에 남으니까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간의 신뢰 자본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도덕이 아닙니다. 저는 돈만 믿는 사람들, 아까 존 스튜어트 밀 얘기 나왔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이 말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의 공리주의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공리주의라는 책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뭐냐?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건 자기만 아는 이기심과 지적 능력, 즉 지적 교양의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비교해보면 알아. 아니면 옛날에 무식했을 때보다 좀 유식했을 때 지금 좀 행복할 거예요. 한 사람의 경험을 보면 알아. 그걸 가지고 자꾸 물어보면 곤란해. 어떻게 증명할지. 전 분명히 교양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 자기만 아는 사람 불행합니다. 죽을 때 참 씁쓸할 것 같아요. 아까 사람 관계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다치는 게 무진장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힘드니까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된다. 주식회사를 만들고 거래를 분명하게 하고, 하지만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기쁨이란 상당히 크다. 즉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 해나가는 즐거움. 의진장 큽니다. 제가 공자의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덕불고 필유린이에요. 덕 있는 사람은 항상 동지가 있습니다. 친구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가슴에 손 얹고 친구가 하나도 주변에 없다. 그거는 여러분이 무진장 반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도 요즘 자꾸 친구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반성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를 한다는 것, 사람을 믿고 한다는 건 실패하지만 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져오는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공자에게 나와서 한마디만 더 하죠. 공자가 하도 그 고생을 공자가 60살 때 길을 떠났거든요. 60살 때 천하주의를 떠났어요. 18년간. 여러분 당시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춘추시대죠. 길이 있습니까? 여관이 있습니까? 그가 전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야 덕이 중요한 거예요. 인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어리버리한 설명을 하고 다닐 때 그때 그는 18년간 길바닥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또 고생스러우니까 그 옆에 이제 제자가 몇 명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도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장저와 거리기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그 선인이 얘기를 했어. 공자의 제자한테. 야, 쟤 따라다가 뭐하냐. 세상이라는 게 아무리 너처럼 해봐야 인정도 못 받고 쌩 거지로 사는데 쟤 따라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여기서 도나 닦으며 살자. 그랬더니 잘 올 거예요. 잘 오고 그 제자가 다시 와서 선생님 저 사람이 그런 얘기 합디다 라고 얘기했더니 공자의 대답이 참 난 그때 확 와닿아요. 내가 새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사람하고 살아야 돼. 새랑 살고 강이랑 살고 공중부양의 세계에 살면 사람 안 만나도 되죠. 공자는 사람 속에서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소위 말하면 힘이 아니라 평화로서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겁니다. 누굴 믿고? 사람을 믿고요.
그래서 그 평생 18년간의 노숙자 생활 속에 그가 마지막 대답한 게 뭐예요? 덕불고 피를 흘린.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그 논어의 가장 유명한 제1장이 나오는 것이죠. 하기 십세 불량여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행동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잖아요. 공부 안 하는 활동가는 확실하게 활동 못합니다. 이거는 100% 확신해. 공부야말로 확신을 가져오게 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마을이 학교가 되지 않은 한 마을의 발전은 없어요. 학교가 마을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을이 학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활동 장소 자체가 학교가 되지 않는 한 계속 발전을 못합니다. 학위 시습지에서 배우고 실행하는 겁니다. 학위 시습의 습이라는 건 실행한다는 거거든요. 학위 시습이 불량여로 즐겁지 아니한가. 유봉자원방내 불량 낳고 내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아까 덕불고 피리니 누군가 동지가 있습니다. 그 동지가 멀리서 스스로 자원방내 불량 낳고 즐겁지 않은가. 세 번째가 가장 절창이죠. 인부지불론이면 불력군자와 내 이 길을 걸어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화딱지 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무진장 화딱지 난다는 뜻이죠. 그 화딱지는 나지만 그래도 옆에 친구가 와서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한 1000년, 2000년 전에 주공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해왔던 그 역사들을 스스로 내면화시키기도 하고 이래 갔던 것이라고 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사람을 믿는다는 거 무진장 어렵습니다. 따라서 활동도 무진장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무슨 매뉴얼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즉 사람과 같이 부딪혀서 그들의 신뢰 자본을 구축시켜놔야지만 가능한 건데 세상에 그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무진장 높다. 하지만 이것을 도전해 나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 동자동 쪽방촌에 저 조그만 조직 하나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갈아가는 것이 있는가. 영혼을 갈아야지만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는 그렇게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저 유엔에서 뭘 또 얻습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이러한 신뢰 자본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살벌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네, 그러면 이제 방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사회연대 경제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셨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연대 경제를 꿈꾸시게 되었는지 그 개인적인 동기가 궁금합니다. 그냥 이런 거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옳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하면 좀 쫀다고 날 때가 너무 특수용어네.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인생에서 가장 기분 나쁠 때는 97년 소위 에이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였습니다. 97년도에 저 한양대로 왔는데 96년도까지 그 도쿄에 있었거든요. 도쿄에 있는 은행에서 에코노미스트를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얘기한다면 제가 97년도 11월 달에 우리나라가 IMF한테 이게 손들고 완전히 컬랩스 될 거라는 예측 못했습니다. 정확히 예측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뭐냐 했더니 2008년에 다시 한번 컬랩스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한국 사회 속에 당시에 제 나이 또래 제가 지금 이제 환갑 61입니다만 61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한 40대 정도 되겠죠. 40대 젊은 에코노미스트들이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뭘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 내면 다 웬만큼 알만한 친구들입니다만 anyway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 잘못 알았던 게 있어요. 그 대표 필진이 저였는데 한 100쪽짜리 정도 되는 한국경제 포지셔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전국에다 뿌릴 생각이었는데 그 100쪽의 결론을 제가 못 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대한민국은 고령화되고 있고
소자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돼야 되는데 복지국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돈이다. 그래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데 직면한 문제가 뭐였냐면 그런다고 복지국가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돈을 2배를 뿌리면 부패가 4배가 늘어날 것 같았어요. 저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 옆에 텅텅 비어 있는 노인복지관 옆에 여성복지관이 있고 여성이자 노인은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거긴 또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이자 여성이자 노인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즉 다 여기저기 뻗어 있는 엄청난 비효율들로 꽉 차 있는데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한테는 가장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 좀 다녀보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처음에 저의 생각은 우리나라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의 카운트파트로 사회연대 경제의 조직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것도 다 아까 얘기한 지식인의 먼 하늘 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래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오만의 극치였다고 봅니다. 사회연대 경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빈민, 동자동의 빈민들조차도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돈을 모아서 스스로 자부심 있게 무엇인가 만들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 저 발달장애인 중증이에요. 중증 250명입니다. 경증 아니에요. 중증 250명의 발달장애인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일 못하죠. 왜냐면 집중력의 차이가 있어요. 4시간이라도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그 안에서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 저 홍동면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벽돌을 한 돌 한 돌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으나 그걸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저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정부 예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운동입니다. 우린 지금 경제학자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활동가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활동가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만 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데서 경제학자 2년 살았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과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대학원에. 우리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저 새끼 국제경제학 뽑아놨더니 왜 그걸 안 가르치고 딴 걸 하겠다고 난리인데. 근데 한 교수가 한 20년, 한 5년 지나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한 100명 정도가 와글와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해요. 외롭지 않습니다. 저번에 이익을 있었을 때 국제경제학을 가르칠 땐 GDP가 소위 말하면 종속변수의 목적 함수가 GDP의 증가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관세를 몇 퍼센트 늘릴까 줄일까 이런 거예요. 세이프가드를 어떻게 할까. 저의 모든 사고의 맨 종착점은 GDP 증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현장도 가고 또 학생들도 옛날보다는 더 하나하나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학생들하고도 옛날보다 잘 지내는 것 같아. 즉 착해졌어. 내가 봐도 내가 요즘 좀 착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옛날보다는 좀 인간이 좀 돼간다. 그러니까 그랬죠. 모든 건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왜 했는가 했더니 처음에는 복지 예산 때문에 접근을 했었으나 갑자기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제학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경제학이 필요한 건 GDP가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거죠. 사람은 어떤 때 행복하죠? 단순하게 경제적인 윤택함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자부심, 사회적인 따뜻함, 문화적, 지적인 풍부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게 사람의 행복함인데 그 행복들을 나는 그동안 너무나 GDP에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조금 사람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옛날에 미웠거든요. 귀찮고 수업 들어가려면 막 짜증 확 나고.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뭐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할 것 같아요. 다시. 근데 그래서 방학 때는 좋아하고 제가 항상 얘기해서 1분만 더 얘기할게. 우리 아들한테 밥 먹는 강아지하고 개학을 앞둔 교수는 건들지 마라. 그게 우리 집안의 이제 기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학 때만 되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학이 기다려져요. 와글와글 대나가는 개학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했더니 학생이 아니라 동지가 된 거죠. 같은 일을 하는 동지들. 이게 왜 이런 일이 형성됐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동지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건 역시 목적 함수가 GDP,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치 무엇인가 신뢰잡으로 끼워서 일들을 해나가자고 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방식, 즉 사회연대 경제적 방식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다. 현장을 한 개도 안 가진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삶의 현장을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과 이익관계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해나가려고 하는 현장을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만큼 아까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건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꼭 하다못해 아파트 주민에 대해도 좋으니까 거기에 꼭 그 협력과 연대 현장에 한 발짝 들어가 있었고 그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소위 하루아침에 제비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듯 끊임없는 일생을 통한 그런 행동과 자기 확신화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도덕적 미덕과 지적 미덕이 좀 더 확실하게 돼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야말로 사회연대 경제야말로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